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12월 23일 2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그죠? 좀, 한탄, 개탄, 뭐 그런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쓸데없다, 이렇게 보다는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지금 이 장이 왜 이런지, 왜 내 주식이 왜 빠지는지, 왜 안 오르는지, 왜 재미가 없는지, 거래량이 왜 없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대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지금은 도박판이라서 그렇다. 그래야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범인은 누구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범인은요, 항상 이익 본 놈이 범인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펙주가 1억 주씩 거래되고 5천억씩 거래되고 난타전을 펼치고 도박판이 벌어지고 이 틈바구니에 돈을 버는 당사자는 누굴까요? 누가 돈 벌고 있을까요? 사고팔고 할 때마다 수수료 챙겨 먹는 그네들일 수도 있겠죠. 내년은요, 그래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그죠? 금요일 보면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 여기에서 개인 소비 지출 PC 3.2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이후에 물가는 최저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죠?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주식과 금리는 천적 관계다. 내가 주식을 하면서, 살면서, 그죠? 이 금리가 이제 바닥에서 상향을 하기 시작한다. 금리 인상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주식을 쉬든지 그게 더 좋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 시기 초입 단계죠.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그럼 지금은 당연히 또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죠. 이자 장사하고 쉽게 돈 벌어먹는 어떤 그런 금융단체들도 이제는 모험을 해야 돼요. 왜? 비싼 이자를 주기 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는 이제는 자기네들도 손해보는 시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금융기관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 정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떨어지니까 어떤 이자 부담이 점점 줄어들겠죠. 개인들도 이자 부담이 점점 줄어드니까 소비 여력이 조금씩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핵심은 주식과 금리는 천적 관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를 내가 하면 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날은 경기 침체다. 또 어떤 날은 경기 침체 덕분에 금리 인하를 한다. 난리죠. 근데 지금의 침체는 기존의 경제 논리 개념의 침체가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하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가 와서, 경기 호황이 와서 정상적인 사이클을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사계절 이론, 이런 기존에 있는 이론 개념이 아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그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그 붕괴된 공급망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만들었고, 그게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어떤 경제 논리로 뭔가를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래 보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내년은 이제 월가나 이런 쪽에서 전망을 쭉 보면 유망 산업으로 이래 보면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 생성형 AI,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강세를 뜰 것이다. 왜?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노동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게 인공지능이고 로봇인데 내년은 그 원년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죠? 그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뭐 그런 업종들이 강하게 시도를 하죠. 물론 뭐 양해 안 차죠.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랐대 봐야 막 1%, 2% 오르니까 양해는 안 차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 관련 뭔가 버팀목이 생겨야 장이 산다는 거죠. 일단은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반도체가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지수를 받쳐줬을 때 장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반도체도 힘을 못 쓰고 2차 전지가 온통 지배하는 세상에서 2차 전지 한번 틈에 벌어지면 지수 급락하고 지수 급락하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쭉 빠져버리고 그걸 반복이라는 거죠. 2차 전지의 공백을 반도체가 메워줘야 지수가 안정화되고 장이 살아난다. 뭐 저는 어떤 약간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라는 것도 그죠? 돈을 못 벌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식은 뭐죠? 가치죠, 가치. 비싸냐, 싸냐. 2차 전지 테마는 비싸다. 그래서 안 보고 싶다. 안 산다. 이런 논리죠.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그거는 수도 없이 반복했죠. 그거는 언제부터 좋아지는지는, 그죠? 자동차가 잘 팔리면, 또 원자재 가격이 다운되면, 또 얘네들이 어떤 수익성이 개선되면 서로 상반되는 거죠. 딜레마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면, 그죠? 또 금리가, 국내 정치는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뭐, 외국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생성능 AI,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국내 어떤 에서 보면 제약 바이오다. 그런 이야기를 뭐 많이 해요. 그럼 왜 제약 바이오냐? 봐야 되겠죠. 제약 바이오는 대부분 다 바닥이에요. 그리고 물론 실적도 안 좋고. 특히 바이오는 처음부터 실적이 없는 회사였죠. 실적이 없는 회사인데 미래 성장 가치를 두고 언젠가는 신약을 개발하면 대박 터질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죠. 기술주.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주.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기술주가 수혜주다. 과연 그럴까요? 하면 금리 인하. 이게 제로로 가나요? 5.5에서 갑자기 제로로 가나요? 뭐 3.75에서 바로 제로로 가나요? 아니거든요. 2024년도 여전히 고금리예요. 단지 정점을 찍고 천천히 떨어진다 뿐이지. 그죠? 아직도 기업은 버티기 힘들다. 미국이 5.5에서 4.0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그동안 2.0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도 없다. 팍팍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죠? 부동산 PF 난리죠. 전부 다 시시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래요.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쩌든지 봉인하자.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건설주는 안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고금리는 지속될 거니까. 경제 논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이자 부담이 갑자기 확 좋아졌나요? 여전히 대출 이자는 높아요. 주택담보이자는 여전히 높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다. 와, 환호한다. 그거는 주식시장일 뿐이에요. 실제 기업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재무구조 좋고 돈 잘 버는 기업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게 금리가 1% 이하 근접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반등은 오겠죠. 왜? 기관이란 집단들이 작업을 쳐놨든지 바닥에 있는 거 열심히 사놨든지 그거 팔아 드시려고 꼬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내년에는 제약 바이오 유망하다. 왜? 금리 인하 시기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꼬드기고 열심히 꼬드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썩들썩 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저는 봐서는 안 된다. 특히 바이오는 아예 보지도 마라. 저는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이오 100개 중에 1개가 실적을 낼 확률은 희박하다. 1000개 중에 1개, 10,000개 중에 1개, 딱 그 정도지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저는 거진 99.9%를 사기꾼 집단이라고 봐요. 태생이 잘못된 회사들. 결과도 없는데요. 얼마만큼이요? 5년, 10년? 돈 잘 버는 기업들도 많은데 뭐하러 목숨 거냐고요. 신약 개발하면 대박 터진다. 차라리 신약 개발가 대박 터지는 걸 노리는 그 돈 갖고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로또 1등 확률 8,400만 분의 1인가? 근데 제약업종이요. 신약 개발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나라 30년, 50년 그 역사에 신약 개발이란 걸 하고 승인을 받았어. 그걸 약을 팔아가 돈 번 회사 몇 개 있나 찾아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거진 힘들다. 경쟁력 없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여전히 제약 바이오는 저는 반대.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죠? 내년에는 우리는 또 뭘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경기라는 것을 어떻게 본다했어요? 우리가 뭐 주식판에서 놀면요, 온갖 뉴스가 아닌 찌라시죠. 찌라시가 난무하고 돌아다니까 지가 사는 거, 지가 배팅 많이 치는 거, 그거 좋다고 열심히 떠드는 데가 이 동네예요. 믿을 거 없어요. 월가도 그러죠. 툭 하면 내릴 때는 경기는 안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수는 올랐다. 떨어질 때는 뭐예요? 경기가 침체다. 그래서 안 좋다.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경기가 침체로 가는지, 불황으로 가는지, 아니면 호황으로 가는지, 살아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까먹어도 돼요. 원래요. 원래 이 바닥 자체가 공부라는 것은 안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을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도 해보고, 서적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 막 뒤적거리고 했거든요. 쓸만한 책이 없어요. 쓸만한 책이. 이게 경제 논리도 아니고 주식 논리도 아니고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식 차트 선석 적적 꺼놨고 옛날에 급등한 것들 세력이 여태 매집하고 여기 어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급등주 패턴이네 어떠네 뭐 사주팔자 간상 보는 법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쓸만한 책이 없어요. 쓸만한 책이. 요즘은 주식판이 사기치는 법 참 뭐 허파에 바람 였는 그런 거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물론 오리지널로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FM 방법을 누군가 책을 기술해서 내놔도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개인들은 그런 거 안 보니까. 그런 거 관심 없는 세상이니까. 무조건 돈 낳고 돈 먹기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니까 세상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경제가 회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뭔가를 봐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뭘 했어요? 예전에 항상 공부라는 그래요. 내가 안다는 거와 그 아는 것을 실전에 써먹는다는 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한 사람 없죠. 계속 반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라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사기구나.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내년에
경기가 침체로 갈지, 경기가 회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뭘 볼까요? 예전에 닥터 쿠퍼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닥터 쿠퍼. 그건 뭐죠? 구리. 경제가 살아날 때는 항상 이 구리 가격이 먼저 움직여요. 구리 가격이.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구리를 흔히 이제 닥터 쿠퍼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구리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어떤 산업이라는 경제라는 개념에서 보면 한 전기가 한 65%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산업 소재로 한 25%, 그 외에는 뭐 나머지 기타 이래 쓰이겠죠.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뭐죠? 공장이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공장이 많이 돌아간다는 건 뭐죠?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수요가 많아질수록 구리 가격이 올라갈수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초입부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기냐 아니면 바닥을 찍고 턴하는 시기냐, 이때는 구리 동향을 봐도 잘 맞아요. 구리는요 의외로 큰 흐름을 연간 이런 식으로 달 이런 식으로 장기 전망을 쭉 흐름을 보면 미국 경제, 뭐 유럽 경제, 구리 아니면 금시세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만큼 산업의 어떤 체크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알려주는 선행 지표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내년에 경제가 침체가 될지 아니면 그죠? 성장을 할지 지금이 턴을 하는 시점인지 보려면 구리 가격을 보면 된다. 근데 구리 가격을 이래 보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LME라 그러죠. LME. 런던 금속 거래소. 요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어떤 구리 시세를 보니까요. 구리는 이제 톤당 가격이 나오니까 지금 현재 한 8,000 톤당 8,400 한 60 몇 불, 한 60불 요 정도 선에서 있어요. 근데 올 연초 시작할 때를 보니까 8,390불이었어요. 톤당. 별 차이 없죠? 올 연초나 지금 시점이나 구리 가격은 아주 소폭 올랐어요. 올해 원자재 풍기 현상, 뭐 온갖들 이슈가 다 있었는데 얘는 그죠? 뭐 별 올라간 것도 없어. 조용해요. 그러면 왜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오나? 여전히 안 좋나? 또 이래 볼 수도 있죠. 근데 세계 경제의 제조업, 특히 제조업에서 바로미터가 되는 게 구리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네들인 뭐 어쩌는지 이걸 볼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중국이 지금 구리 수요가 2019년도 이후에 거진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요. 이상한데 중국 여전히 완전 경기 침체 아니야? 부동산 침체 아니야? 중국 경제 엉망 아니야? 쟤네들 끝난 거 아니야? 관심도 없는데. 항상 그래요.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요, 안 보이는 뒤안길에서 달의 반대 이면에서 꿈틀꿈틀꿈틀해요.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은 먼저 움직이고.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정확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봐요. 개미들은. 또 볼 때는 뭐 봐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또 세력들이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꼬드기기 위해서 던져주는 것만 보죠. 그거를 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최신 정보. 그죠? 개인들은 항상 그래요. 최신 정보다. 그러면서 가격은 이따 먹고 상한가 1번 간 거 막 최신 정보다 하고 따라잡고. 나중에 되면 뭐 와이드 플래닝 이런 거 나중에 되면 그럴 거야. 아마 국정원에서 내년에
대선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돈 배팅 친 거다. 이거 앞으로 100배 더 간다. 뻔한 스토리. 또 개인들이 제일 잘 걸려드는 거. 아마 그래야 될 거다. 중국은요, 생각보다 지금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구리 수요를 보니까, 그죠? 2019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뭔가 막 살아나는 법이에요. 이게 경기 회복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이래 보면요, 또 어떤 뭐 글로벌 구리 전문 업체, 뭐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광산 기업이나 이런 동향을 또 보면 참고가 될 수는 있어요. 뭐 글로벌 주요 어떤 광산 기업들은 코델코 아니면 리오딘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보면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막 설비를 막 정설한다든가 이런 조짐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설비 투자 이런 거는 뭐 그냥 동결 내지는 소폭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없다. 근데 광산기업은 항상 좀 후행성으로 움직이거든요. 가격이 좋으면 많이 캐서 파는 거고, 가격이 나쁘면 안 캐고,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어쨌든 뭐 글로벌 광산기업들은 아주 조용하다. 근데 만일 뭐 코델코나 리오딘토나 이런 광산기업들이 설비 증설을 막 서두르고 있다. 그래 되면 이제 완전히 핫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도 대부분이 막 올라 있겠죠. 늦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중국의 어떤 구리 수요가 2019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막 치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뭐죠? SHFE죠. SHFE, 그 상하이 선물 거래소. 거기 들어가서 동향을 쭉 훑어보면요. 구리에 대한 재고 감소가 역대 최저 수준. 그동안은요, 재고가 있다만큼 있는 게 다 소요되고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거진 동났다. 재고가 동났다는 건 뭐죠? 이제는 구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 어떤 주식, 뭐 구리 관련된 그런 주식을 뭐 사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경제가 턴 바닥 찍고 턴 살아난다. 이래 생각하면 그 관련 업종, 유사 업종들이 또 뭐죠? 대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또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죠? 수출 관련. 우리나라 같으면 수출 관련. 전 세계 교육. 이게 경제가 살아나면 교육 규모가 늘어나겠죠. 수출 수입. 이 수출 수입 경제, 교류 수입이 늘어나면, 규모가 늘어나면 또 뭐죠? 선박의 화랑이겠죠. 선박의 화랑이면 선주들이 배를 막 빨리 발주해가 또 사들이겠죠. 사들이면 조선주들이 또 움직이겠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조선주 왜 안 올라요? 지금 경제가 하락인가요? 살아나나요? 아직도 침체냐 아니냐, 고금리 기조를 벗어나냐 아니냐, 논하는 시점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유가는 어때요? 유가도 그냥 바닥 찍고 있죠. 천연가스 어때요? 바닥 찍고 있죠. 교역이 활발해졌나요? 아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아니면 배를 발주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급한가요? 뭔가를 빨리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더구나 주식시장에는 어떤 선행성이 있다. 경제보다 6개월 앞서 나간다. 그럼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움직여야 될 그 자금들이 어디 다 가 있어요? 스펙주 단타치로 가 있죠. 신규주 몰빵하러 가 있죠.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주식은 누가 사요? 바닥이 뭐예요? 아무도 안 사는데. 오히려 바닥이라고 거래 안 된다고 지겹다고 그거 팔아서 스펙주 단타치로 가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24년은 그죠? 본격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진다 하면 이제는 조선주도 눈여겨봐야죠. 언제쯤 얘를
사러 들어갈까? 관심은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타이밍은 아니다. 왜 아닙니까? 투기판이니까. 투기판은 언제 끝나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 싫어도 전체를 다 아울러서 봐야 돼요. 큰 시장 흐름을 봐야 이해가 되고, 내가 조선주를 언제 물탈지, 언제 사러 들어갈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살지, 지금 이 시점에 뭐를 공략할지,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죠? 닥터 쿠퍼 개념은 뭐 여기서 그만두고, 그러면요, 또 경제가 살아난다. 우리나라는 뭐죠? 전 세계의 대부분 뭐죠? 경제라는 개념은 뭐죠? 결국은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뭐 서비스나 이런 거는 2차적인 거고, 경제라는 개념은 첫째는 무조건 그죠?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조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사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만약에 산다고 생각하면 제조업을 배팅 치는 게 어찌 보면 경제가 살아나는 바닥에서 태어나는 단계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조업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제조업에 뭘 볼 것인가?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닥터 쿠퍼 하듯이 제조업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탁 오르지 않죠. 내가 아파트를 하나 건설하는데 처음부터 페인트 칠하나요?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아파트를 건설하면 기존에 있는 헌집들 다 막 부수겠죠. 때려 부수고 막 이러겠죠. 그러면 헌집들 막 때려 부수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아니면 그 실어 나르는 덤프 트럭,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중장비가 먼저 움직이죠. 큰 건물도 막 때려 부수고 있는데 페인트 업체가 급등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야, 아파트 신축한다, 재개발한다. 건설주 떡 사놨는데 내 거 왜 안 올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경제가 터난다, 산다. 그때도 나는 뭘 사지? 그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제조, 아무거나 사서 되나요? 근데 여전히 내년에는 고금리라 그랬죠.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뿐이지 좋지는 않아요. 여전히 고금리예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뭐죠? 성자독식일 때가 많아요. 왜? 중소업체들은 다 정리가 돼요. 망해버린 거죠. 다 망해버리니까 잘 나가는 애가 더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내가 이 분야의 시장을 60% 잠식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10개 업체가 조금씩 나눠가지는데 이 조금씩 있는 업체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 불황기에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1등 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60%, 70%, 80%, 90% 점점 올라가서 실제 경기가 턴할 때는 이익이 폭증을 하는 거죠. 그런 기업이 주가도 폭증을 하고. 그게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밑바탕, 이론적인 거, 공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닥터 쿠퍼 하듯이 제조업에서 가공을 했을 때는 뭐가 제일 필요한지, 뭐가 제일 스타트를 먼저 끊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새로운 어떤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공부를 하는 방법, 제조업이 턴하는 시점에 어떤 기업을 보면 유리한지 좋은지 그런 것도 한번 그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는 그죠? 등급이 있죠. 분류가 쭉 되어 있죠. 뭐가 있어요? 우량 기업부 있고, 벤처 기업부, 중견 기업부, 기술 성장,
기업부. 근데 요즘은 잡주, 도박판 이런 것만 벌어지는데 원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쫙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 시대에, 경제가 터나는 시대에 내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우량기업부, 뭐 벤처, 중견, 기술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쭉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야기해봐야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음 주 신규 상장 뭐 있어? 딱 그런 세상이죠. 네, 일단은 뭐 경제 동향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또 다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